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저녁인데요. 지금 온타리오주는 9시, 그리고 이제 알버타주는 7시, 그리고 BC주는 이제 6시입니다. 오늘 이제 캐나다 세금 이야기 2024년 가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3주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주차, 2주차 끝내고 오늘 이제 3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오늘도 목요일인데요. 변함없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추석이었는데 뭐 캐나다는 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하느라고 그동안 바빴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목요일 날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캐나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시그널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어,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시그널을 좀 넣어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현재 이게 제 채널인데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 채널인데 지난번 이제 2번 강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1주차고 요게 2주차, 오늘 이게 3주차 강의인데요. 1주차 강의에는 지금 뭐 들으신 분이 126명, 그리고 지난번 거는 이제 104명 해서 한 100여 분께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신데, 사실 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그렇게 어 많은 분들이 뭐 보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120여 분이 에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캐나다 어디선가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뭐 캐나다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캐나다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120 분이 제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뭐 의미가 있죠.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제가 의미를 찾고 있고, 아무쪼록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좋아요라든지 뭐 구독 버튼도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에 이제 가입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캐나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 카페에 글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올린 거는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거를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제가 한 뭐 7 가지 요약을 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조회수가 한 550명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한 550분 정도가 또 이 글을 읽고 또 이제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과 정보를 인제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세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런 글이라든지 동영상을 보시면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자랑이었고요. 야, 그러면 이제 오늘 3 주차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궁재 회계사님의 캐나다 세금 이야기라는 책자의 제1 편 세금 신고 가이드라고 하는 그 1 편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교재를 뭐 구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교재가 그 앞부분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고,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서 뭐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세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중에는 과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비과세 소득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근로소득 요거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까지 해서 오늘 인제 쭉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책자를 보시면요. 이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이라고 이제 예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든지 이제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숲만 나무만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세부적인 건데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고 다시 그 나무를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계산 구조죠. 캐나다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인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이 산정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남궁재 회계사님이 쭉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소득세 계산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총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총소득. 요 총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토탈 인컴이라고 하죠. 토탈 인컴.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총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총소득과 같이 생각해 볼 게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일단 제외하고 요거는 이제 비과세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 이제 계산되지 않는 면세가 되는 그런 소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것도 있어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한 이제 근로소득 그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그다음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또 비즈니스소득 그다음에 RRSP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소득을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총소득 이제 토탈 인컴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양도소득 있잖아요, 양도소득. 여기 양도소득은 이 캐나다에서는 100% 과세소득이 아니고 그중에 50%만 어 소득에 합산합니다. 요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50%는 과세를 안 하고 50%는 이제 과세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짜리 부동산을 팔았는데 과거에 3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2억 원이 이제 증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2억 원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5억 원에서 3억 원, 3억 원이 이제 취득원가였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2억 원인데 2억 원이 다 총소득에 합산되는 게 아니라 2억 원 중에 50%, 50%인 1억 원만 이제 합치는 거죠. 원화로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50만 불에서 30만 불을 뺐어 20만 불인데 20만 불 중에 50%인 10만 불만 과세소득에 아니 총소득에 합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이제 50%만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올해 이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이상 되면은 50%가 아니라 3분의 2를 합치도록 돼 있긴 해요. 근데 그 금액은 뭐 이제 이 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올해 바뀌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일단 50%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요 당시에는 그냥 50% 였거든요. 근데 요게 좀 올해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총소득에서 여기 보시면 순소득 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순소득. 순소득 공제 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 이러한 이제 공제가 뭡니까? 빼는 거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디덕션인데 이 몇 가지 항목을 빼면은 이 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어든 것을 우리가 순소득, 영어로 net income이라고 하죠. 그래서 net income을 또 만들게 돼요. 근데 이 net income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이신 분들은 이
베네핏을 받잖아요, 베네핏.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득세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신고하기도 하지만 또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인 그러한 이제 납세자인 경우에는 베네핏을 줘요. 베네핏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차일드 베네핏도 있고 GST 뭐 크레딧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기후 그 탄소세, 예, 탄소세 리베이트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냐? 바로 이 순소득 금액입니다. 순소득. 그래서 이 순소득 금액을 이제 예, 순소득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회보장 혜택 여기 나오네요. 사회보장 혜택의 기준이 되는 게 순소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은 그 절세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소득공제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과표가 줄어드니까 과세소득이 줄어드니까 이제 세금이 절약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청구한다든지 뭐 세액공제 항목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 그거를 우리가 그 절세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이 순소득을 줄이면은 뭐가 좋냐면 베니핏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베니핏을. 그래서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베니핏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환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환수 효과. 그래 가지고 절세 효과와 환수 효과를 다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여기 소득공제를 해서 순소득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소득공제가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 바로 이 RRSP. 요 RRSP가 중요하거든요. 요 이제 RRSP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 RRSP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소득공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뭐 RRSP를 이용한 뭐 절세 그리고 환수 효과 뭐 이런 거 많이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RSP는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베니핏을 늘려주는 환수 효과도 있더라.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베니핏이 적어지거든요. 어떤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베니핏이 적어져요. 그런데 이 RRSP를 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당연히 과세소득이 줄어서 세금도 줄지만 이 순소득을 그 더 줄여줘서 순소득을 줄여줘서 어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베니핏을 그 뺏기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세도 되고 베니핏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RRSP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동영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순소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라인 번호 적어 놨잖아요. 여기 토탈 인컴은 라인 15,000번이라고 하고 요 순소득을 라인 23,600번이라고 하는데 요 10,000번하고 23,600번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번호는 그 CRA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CRA의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만든다든지 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CRA에다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CRA 에 이제 뭐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 때 꼭 물어봐요. 당신의 직전 그 신고 연도 신고한 것 중에 세금 신고한 것 중에 라인 15,000번이 얼마냐? 또는 라인 23,600번이 얼마냐? 이게 꼭 물어본다고. 아니면 전화를 할 때도 담당자가 물어봐요. 담당자가 이제 납세자 확인하려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죠. 뭐 생년월일이 뭐냐, 주소가 뭐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당신 세금 신고한 거 라인 15,000번이 금액이 얼마냐? 23,600이 얼마?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요런 거는 다 어디에 적혀 있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금 신고 양식에도 있고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100% 적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노티스 어세스먼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총소득과 순소득, 토탈 인컴과 넷 인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넷 인컴은 왜 중요하냐? 사회보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일정 구간에
서의 순소득을 줄여주면 더 베네핏을 많이 받는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과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소득. 이게 좀 이게 없 요게 아니고 하이라이트로 해야 되는데 예. 요게 이제 과세소득 있죠. 과세소득. 죄송합니다. 이게 왜 금이 잘 안 쳐지지? 예, 과세소득. 과세라는 게 뭡니까? 택서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이제 인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넷 인컴이 있잖아요. 넷 인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빼주는 게 있어요. 또 디덕션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전년도에서 2월 된 뭐 여러 가지 2월 손실금이 있거든요. 뭐 양도했는데 뭐 양도 손실이 났다든지 전년도에 뭐 사업소득을 했는데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나와가지고 사업 손실이 뭐 2월 된다든지 그런 데서 이제 손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제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세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어로는 이제 디덕션인데요. 이런 것을 또 빼면은 이제 순소득이 또 줄어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이제 계산할 때 이제 택서블 과세소득을 이제 만들어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디덕션을 이렇게 차감을 해주면은 이게 계속 이제 줄겠죠. 그게 이제 과세소득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 과세소득에다가 어떤 세율을 곱하죠. 이제 마지막 이 과세소득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과세표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산출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소득이고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근데 세율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는 이제 정부가 이제 연방이 있고 또 주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따로 계산하고 주정부 따로 계산해서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합친 금액이 최종적인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 이제 과세소득 산출세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산출세액이 나오면 또 여러 가지 그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소득에서 빼는 거는 소득공제라고 해서 디덕션인데 이제 세액 단계에서 빼주는 것은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인적공제 항목, CPP, 근로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대중교통비 이건 없어졌어요. 이거는 없어졌고 자녀 예능비 공제 이거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이거 지워야 돼. 그래서 여기 그 주택 구입비까지 있는데 여기 대중교통비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줄었지? 여기 이제 이건 다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요거는 지금 없어요. 대중교통비, 자녀 예능비 공제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교재라 지금 여기 있는데 요 두 개는 없어지고 인적 공제, CPP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주택 구입비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은 남아 있어요. 요거는 세금에서 빼는 거고 요 두 가지는 없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어떠한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것이 또 캐나다에서도 과세소득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신고를 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한쪽 거를 이제 빼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낸 세금을 빼준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해서 foreign tax credit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분할 공제 해가지고 뭐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 분할해서 한다든지 그럴 때 빼주는 거예요. 또 배당세액 공제 해가지고 배당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빼야지 이제 이런 이제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세액이 나오면 나중에 이 결정세액이 최종세액이거든요. 결정된 거니까 최종세액인데 이제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에 내가 원천징수한 게 있잖아요. 미리 세금을 냈다든지 뭐 아니면 미리 세금을 선납했다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지 근로장려금 요건 이제 워커스 베네핏인데 요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하고 내게 될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낸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 뭐 근로장려금 같이 내가 받는 금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급여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세금을 아직 그래도 덜 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 그래서 이걸 밸런스 듀라고 하고 그런데 해 봤더니 결정세액하고 비교해 봤더니 원천 징수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베네핏을 받을 게 더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리펀드를 하는 거죠, 리펀드. 그때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낼 수도 있고 납부할 수도 있고 또 리펀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밸런스 듀 또는 밸런스 오잉이라고 돼요. 그다음에 리펀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또 동영상 보면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토탈 인컴에서 디덕션을 빼면 넷 인컴. 여기서 또 디덕션과 또 결손금 이런 걸 빼면 택서블 인컴. 거기다가 텍스 레이트를 곱하면 페더럴 텍스. 요까지가 이제 연방 정부 구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걸 또 이제 주정부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또 계산한단 말이에요. 요거까지만 연방 정부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연방 정부에서 아까 세액 공제 여러 가지 뺀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이니까 세금에서 또 세액 공제는 이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요 세금을 또 빼줘요. 뭐 어떤 이제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넷 페더럴 텍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정부에서 나온 거 거기서 또 이제 주정부 세액 공제를 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라고 하고 지금 바뀌었는데 그 탄소세 리베이트.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은 뭐죠?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과거에 그 중간 예납이든지 미리 낸 세금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비교해 가지고 내가 내야 할 산출세액과 이 그 미리 낸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받을 게 있으면 리펀드 아니면 추가로 더 납부할 거 있으면 오잉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의 두 번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죠. 15,000번. 토탈 인컴 여기 있죠. 그다음에 23,600번 아까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 넷 인컴. 그래서 요거를 요 숫자를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CRA에서. 왜냐하면 요거를 물어서 답을 해줘야 이 사람이 정확한 납세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토탈 인컴과 넷 인컴이 라인 15,000번, 라인 23,600번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 그 CRA 담당자가 뭘 물어보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건 바로 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있고 노티스 어세스먼트가 한마디로 간단한 세금의 계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이 여기 그 노티스 어세스먼트 2페이지에 가 보시면 있단 말이에요. 토탈 인컴, 넷 인컴, 그다음에 여기 뭐 넷 페더럴 텍스, 그다음에 요거도 이제 알버타주라 알버타 텍스인데 요런 것들이 여기 딱 나와 있죠. 여기도 텍스 오브 인컴 있네. 요거 이제 과표죠, 과표. 그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계산 구조가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바로 그 세금 계산 구조를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본인께서 세금 신고할 때 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뭐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티스 어세스먼트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설명드린 그 세금 계산 구조가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그 본인이 세금 신고한 다음에 이제 노티스 어세스먼트 보면 그게 이제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CRA하고 통화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보면서 통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물어볼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한국에는 1 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있듯이 캐나다에서는 이제 거주하던 주택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주하던 주택.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 본인이 이제 이렇게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본인이 살던 집에 대한 양도 차익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과세죠, 비과세. 살던 집을 팔았을 때 아무리 세금 여기 양도 캐피탈 게인이 커도 세금이 없다. 비과세다. 다만 반드시 거주 목적이에요, 거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에 뭐 전세를 돈 거라든지 또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월세를 받는 그런 것은 이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거주용이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상여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것도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하는 그런 이제 쪽에서 또는 그것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또는 증여인, 피상속인인 근데 그쪽에서는 세금을 안 내죠. 아니. 받는 쪽에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참 죄송합니다. 받는 쪽에서 증여를 받는 자와 상속을 받는 자가 세금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증여를 할 때 증여 시점에 그 증여를 주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증여를 하는 시점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이제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야 되고 또 상속을 하실 때도 이제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는 상속 시점까지의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는 있죠. 하지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트니까 이제 이 비과세다 이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 사회보장 혜택 중에 이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그다음에 GST, HS 크레딧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받는 정부에서 받는 그런 베네핏인데 이거는 이제 비과세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보장을 위해서 주는 금액인데 줬다고 해서 또 세금을 거기다 때리면은 줬다 뺏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사회 보장 관련된 이제 베네핏은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또 비과세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가 되는 그런 이제 베네핏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노인연금 OAS 요런 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과세 소득이에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것 중에는 이런 베네핏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이제 생명보험금이라든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제 보험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 자동차 사고 보상금 이런 것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비과세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요 복권 당첨금. 로터리에서 당첨이 됐다. 요것은 이제 불로소득이라 한국에서는 이게 과세인데 캐나다에서는 요게 복권 당첨금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로또리를 사 가지고 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전액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반드시 이제 이름하고 얼굴을 공표해야 되죠. 그래서 뭐 신문에 낸다든지 뭐 방송에 나와야 돼요. 얼굴을 반드시 공개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한국하고 다르죠. 그래서 세금은 안 내지만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제 그게 캐나다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중에 또 요 TFSA 요것도 참 중요하죠. TFSA를 매년 이제 한도를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TFSA도 잘 알아두셔야 할 항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 참고를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요런 것은 이제 과세 이제 토탈 인컴에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다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급여소득 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고도 하는데 요 employment income 이게 아주 뭐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소득이죠. 그래 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들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제 본인의 직원 그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급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요 급여 소득이죠. 급여 소득. 이제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인데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고용주로부터 T4 받죠. T4 슬립. 그래 가지고 뭐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캐나다에 와 가지고 이제 워크 퍼밋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영주권 받으려고 처음에 본인이 원하건 안 원하건 어디선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워크 퍼밋이. 그래 가지고 이제 영주권 받으려고 이제 일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1 년이 끝나면은 이제 연초에 그다음 연도 초에 T4 슬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 T4 슬립을 갖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급여소득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 신고가. 그래 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다 알아서 뭐 급여 원천 징수 다 해 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돼요. 하물며 급여만 있는 소득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급여소득이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이제 반드시 알아들어야 될 게 그 총 소득이 있고요. 총 급여소득이 있고 그것을 일부 여러 가지 그 공제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CPP 그 캐나다 국민연금이죠. 요거 빼야 되고 그다음에 또 EI라는 게 있어요. 실업보험료, 고용보험료 또 실업보험료라고 하는데 EI, CPP, EI를 다 공제해야 돼 일부.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제 노동조합 회비 빼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세금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필수죠. 뭐, 뭐 조합이 있으면 조합비를 빼지만 뭐 다 조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직원의 경우. 하지만 필수 세 가지 공제가 있죠. 요 CPP, 그다음에 EI, 그다음에 텍스, 개인 텍스.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공제를 해야 되고 고용주는 요것을 그 원천 징수해 가지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의무가 또 있죠, 고용주가. 그다음에 이제 커미션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일부 근로비용을 공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그 공제 항목이 있는 걸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소득, 근로소득은 공제 항목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우리가 사업에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이런 근로소득, 급여소득은 공제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T4에 나와 있는 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고용주가 뭐 제대로 된 고용주가 아니라서 T4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T4 슬립을. 그러다 하더라도 이제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급여소득 신고. 그때는 이제 그 대체적인 이제 증빙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급여 명세서. 혹시 이제 급여 명세서 페이스톱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소득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T4가 없다 하더라도. 또는 이제 뭐 입금 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제 그 T4가 없더라도 본인이 이런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있으면 신고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급여소득 신고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제되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그 RRSP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도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서비스 종사자들 팁, 요 팁도 그 소득세 대상이에요. 신고해야 돼요. 팁이 어떤 경우에는 팁을 T4에다가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T4에다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신고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팁도 있고 그다음에 요 해외 근로소득.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급여소득을 받지만 나는 캐나다 거주자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 거주자면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신고 대상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소득의 신고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설 의료보험료 프라이빗 헬스 서비스 플랜이라고 해서 고용주가 이제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지급해 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베네핏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그 고용주가 주는 베네핏은 복리후생 성격이 있다고 보면 대부분 이제 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런 몇 가지 항목, 예를 들어서 이런 프라이빗 헬스 서비스 플랜이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의 소유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회사가 커 가지고 뭐 레크레이션 퍼실리티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500불 이하의 그런 어떤 어워드, 그다음에 이제 근로와 직접적인 교육비, 이런 것도 다 복리후생적인 성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것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그다음에 고용주가 지급하는 휴대전화비, 뭐 그다음에 자동차 수당, 요런 것들은 사실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세 소득은 아니다.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요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근로자를 위해서 고용주가 어떤 이제 렌트비, 거주 비용에 대한 렌트비를 대신 지급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 고용주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고 그것은 이제 소득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과세 소득이에요, 과세. 그러니까 꼭 모든 이제 복리후생이 다 비과세는 아니고 이렇게 과세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급여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CR의 공제액 분석,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요거 2024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근로자, 이제 급여 소득자에게, 직원에게 고용주가 그 바이위클리, 즉 2주에 한 번씩 1,000불을 주게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1,000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1,000불에서 그 캐나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액을 반드시 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불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소득세는 50불, EI는 17불, CPP도 51불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 요게 다 합치면 이제 118불인데, 개인이 납부해야 될 걸 빼고 줘야 돼요. 근데 납부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원천징수라는데, 그러니까 이 1,000불에 대해서 개인이 세금으로는 50불, EI로는 17불, CPP로는 51불을 이 그 1,000불에 대한 그 공제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감을 해서 이걸 다 합치면 118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118불을 뺀 882불만을 수표로 적어 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급으로 해서 뭐 계산해 보니까 총급여는 1,000불이지만 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및 공과금이 118불이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빼고 882불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금액 중에 2가지 항목, EI와 CPP는 고용주도 내야 돼요. 그래서 EI는 직원이 부담한 것의 140%, 그다음에 CPP는 직원이 부담한 것의 100% 해가지고 고용주가 또 부담해야 될 게 23불과 51불이 있죠. 그러면 요 2개 합치면은 또 이제 74불인데, 그래서 118불과 74불을 합친 이 192불을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서 고용주가 국세청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소득은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원천징수가. 그러니까 직원이 가져갈 것 중에 일부를 공제하고, 그리고 또 고용주가 부담할 또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해서 직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을 합쳐서 이 금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직원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직원들이 다 이러한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공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제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서 납부를 하는 그러한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T4 슬립을 받아보시면 내가 그러면 일한 것 중에 얼마큼 세금을 냈는지, 내가 과거 일한 것 중에 EI가 얼마인지, CPP가 얼마인지, 이게 다 그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적은 게 이게 바로 T4거든요. T4. 그래야지 내가 얼마 세금을 냈는지, EI 냈는지, CPP, 그게 다 이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T4 슬립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급여는 이런 공제 항목이 있다. 요걸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세금과 관련 없지만 그 고용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고용주는 자기 직원에 대해서 이 아까처럼 뭐 CPP-EI 텍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산기가 그 CRA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페이롤 디덕션 온라인 캘큘레이터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자기 직원의 그런 얼마 세금을 떼야 되고 얼마 CPP-EI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페이롤 온라인 캘큘레이터 급여를 계산하는 온라인 계산기라는 이렇게 해서 구글링을 하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그 캐나다 CA.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해서 가 보면 이렇게 이제 페이롤 디덕션 온라인 캘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 accept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샐러리냐? 네, 샐러리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샐러리. 자, 그래서 인플로이 네임이 뭐냐? 뭐 존이다. 존.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 ABC 컴퍼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일한 지역 뭐 알버타. 그다음에 뭐 바이위클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적 급여냐 뭐 이렇게 해서 뭐 9월 15일자 급여다. september 15. 뭐 2주에 한 번씩 주니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걸 넣고 이제 1,000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존 ABC 해 가지고 1,000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위클리로 했네요. 어쩐지. 위클리로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바이위클리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그 주기거든요. 그 급여의 주기. 급여가 언제 단위별로 받느냐. 그래서 바이위클리가 바로 이게 2주 단위거든요. 그래서 2주 단위로 이제 1,000불. 아까 제가 이제 뭐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파워포인트로.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불을 냈으면 118불을 빼고 882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금은 뭐 대략 50불, CPP는 51불, EI는 16불.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계산기를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882불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가 내야 할 세금에는 CPP는 100%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직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고용주. 그래서 직원이 부담한 거에 100%를 부담한다. CPP는. 요 CPP는 이제 100% 부담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EI는 직원 부담한 거에 14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내야 할 거는 192불.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계산해 드린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아까 그 페이롤 캘큘레이터 여기 가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컴바인드라는 게 있거든요. 컴바인드 PDF. 요걸 누르면은 뭐가 하나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열면은 아까 요 앞부분은 이제 급여 계산, 이제 종업원에 대한 얘기고 뒷부분은 고용주가 낼 세금 이렇게 다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세금 계산이 좋죠. 그래서 국세청에 있는 요 페이롤 어 디덕션 온라인 캘큘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주가 요런 T4 요거 1 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총소득. 어 여기가 이제 14번이 이제 총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6번 여기에 CPP가 적혀 있어요. 여기 CPP로 적혀 있잖아요, CPP. 그다음에 24번이 EI. 여기 EI 여기 EI 적혀 있고. 그다음에 22번이 텍스. 보통 이렇게 4개는 기본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금액이. 어떤 걸 보더라도 4개. 다만 이제 뭐 가족이거나 오너가 할 때는 이제 이런 EI는 뭐 안 하고
또 18세 이하의 이제 직원인 경우에는 이 CPP가 18세 이상인 경우니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한테 급여를 했으면 요 항목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총급여, CPP 이하의 텍스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어떤 데 여기 뭐 유니언 피가 냈다 그러면 유니언 피 내고 여기 적어 주고 뭐 복리후생비 성격에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뭐가 적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 네 개는 다 기본 금액이 적혀 있는 게 기본적인 T4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고 그렇게 해서 급여소득자의 그 T4 슬립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것은 전체적인 세금의 계산 구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세금의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소득, 뭐가 이제 세금을 안 내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급여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가지를 세 가지인가요? 이제 계산 구조, 비과세 소득, 급여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온라인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세금 구조, 비과세 소득, 급여 소득으로 이제 오늘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주차 강의인데 4주차 강의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급여 소득까지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연금 소득과 그다음에 배당 소득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금 소득 그래서 펜션 인컴 그다음에 배당 소득 디비던드 이자 소득 그다음에 렌탈 소득 양도 소득 이렇게 한 5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금 배당 이자 임대 양도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이제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항목이 이제 비용으로 차감이 되나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들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걸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주차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캐나다 세금 이야기 이제 3주차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제 동영상이 많은 분들을 이제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간단한 사항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고 너무 복잡한 거는 그 상담을 정식으로 신청을 해주셔야죠. 예.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길고 또 민감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좀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아무쪼록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4년 9월 19일 캐나다 세금 이야기 정규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4주차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 또 이제 주말이 또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